인테그리티,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다면. 영어로 구글링 하여 보면 1998년 워렌 버핏은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MBA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사람을 고용할 때 세 가지를 살펴본다. 지능이 있는지, 선도력 또는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인테그리티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인테그리티는 없는데 지능과 선도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회사를 망칠 것이다. 왜냐하면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직원들이 게으르고 멍청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을 의역하면 직원을 채용할 때는 지능이 좋은지,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똑똑한지, 어리바리하지는 않은지, 일을 선도적으로 열정을 갖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시키는 것만 하는지, 해야 할 것들을 알아서 챙기는지, 그리고 인테그리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머리도 좋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열정도 있으나 인테그리티가 없는 자는 회사를 망칠 사람이다.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직원들을 게으름뱅이, 멍청이로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은 이 말을 여러 곳에서 하였는데 도대체 인테그리티가 무슨 뜻이기에 지능이나 선도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것일까? 인테그리티에 대한 우리말 설명은 브런치에서 필명 규따르타라는 분이 써놓은 글이 가장 좋았기에 허락을 받고 아래에 인용한다. 영어권 국가에 있는 조직에서는 인테그리티를 매우 중요시한다. 많은 기업이 인테그리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중략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히 치환되는 단어가 없어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한다. 번역된 경영서적이나 자기계발 서적에는 성실이나 정직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인테그리티를 성실함이나 정직함으로 번역하기 때문이다. 번역서를 읽다 보면 문맥상 성실이나 정직과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아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그렇다면 인테그리티란 무엇일까? 나는 말과 행동, 생각이 일치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영어 사전에는 두 가지 의미로 정의한다. 첫 번째, 정직하고 강력한 도덕 원칙을 갖는 자질, 도덕적 옳음. 두 번째, 분열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 온전함. 인테그리티를 정의할 때 대부분 첫 번째 정의에 주목하고 인용한다. 나는 두 번째 정의, 인테그리티란 분열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에서 인테그리티를 해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인간에게 분열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란 무엇일까? 생각과 가치관, 말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고 일치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테그리티한 사람은 일관성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직함과 성실함이 옳다고 믿는 가치관과 도덕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 하다는 것은 정직과 성실을 내포하고 있다.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분열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믿는 올바른 가치관에는 정직함과 성실함 이외에도 공정, 약속 이행, 언행 일치 등과 같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는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직하다고 해서 꼭 인테그리티한 것은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한 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정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테그리티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미 자신의 신념과 말과 행동이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직함이나 성실함은 인테그리티를 온전히 담는 표현은 아니다. 내가 인테그리티의 첫 번째 정의를 잘 사용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테그리티가 꼭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도덕적, 윤리적 원칙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시대나 문화에 부합되지 않는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충분히 인테그리티 할 수 있다. 지금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시대는 달랐다. 그 시대의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였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그 시대에는 옳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은 인테그리티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히틀러도 어쩌면 옳지 않은 믿음을 가진 인테그리티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인테그리티는 시대나 문화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면 훌륭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각한 범죄로도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를 정의할 때는 부정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올바른 신념과 가치관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인테그리티란 시대와 문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자신이 옳다고 믿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인테그리티를 완벽하게 실천하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꾸준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결론적으로 인테그리티는 머릿속에서 옳다고 믿는 생각들과 행동이 엇갈림 없이 하나 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미국의 회사들에서는 간부급 입사 지원자들이 인테그리티를 갖고 있는지 알고자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면접에서 물어보기도 한다. 이 글을 읽는 자들이 거짓으로 답할 가능성이 있기에 정답은 수록하지 않는다. 첫째, 공정성 문제나 윤리적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인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둘째, 어떤 원칙을 깨뜨렸던 마지막 경우가 언제였는가? 그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해보라. 셋째, 부당한 행위를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하는 것을 보았던 경우가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얘기하여 보라. 넷째,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다섯째,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여섯째, 어떤 고객과 문제가 생겼으나 작은 거짓말 한 번으로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일곱째, 예전 회사에서 상사들은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 같은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할까? 거의 모든 구직자들이 이력서에서 자기 경력과 능력과 경험을 멋지게 치장하고 과대포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입사 후에 한두 달 안에도 쉽게 드러나지만 나 역시 고용주로서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며 치가 떨리는 경우까지 있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는 자기의 희망일 뿐이고 I am able to do it, 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이 있다가 아님에도 이를 동격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인테그리티만큼은 어떤 문제가 터질 때까지는 가늠하기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알바생으로 예를 들어보자. 물을 닦으라고 했는데 그 수세미로 자기 발을 닦는 녀석, 닭을 튀기면서 담배 피는 녀석, 부지기수이다. 중간 관리자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오너는 어떨까? 회사 망하게 하는 짓거리들이 종종 뉴스 속에 튀어나오지 않는가? 워렌 버핏은 대학생들을 만났을 때 각자 한 명의 다른 학생을 뽑으라는 게임을 하곤 했는데 그 선택된 학생이 일생 동안 버는 수입의 10분의 1을 갖게 된다는 조건이 따랐다. 버핏은 물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머리 좋은 학생? 풋볼을 가장 멀리 던지는 학생?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었다.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친구는 누구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는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자질과 실패할 것으로 보이는 자질들을 써보라고 했다. 학생들이 적었던 성공할 자질들은 지능, 학교 성적, 집안 배경 등과는 무관한 관용, 친절함, 인테그리티 등이었다. 그러자 버핏은 그런 자질들 중에서 학생들이 결코 갖지 못할 자질이 있는지 버리지 못할 자질이 있는지 물었고 갖지 못할, 버리지 못할 자질은 전혀 없음을 강조하면서 그 자질들은 모두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임을 알려주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능과 선도력 보유 여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인테그리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선택하여 배우는 것이라는 뜻이다. 버핏은 말한다. 부정적이거나 인색하거나 몰인정하거나 이기적이거나 한 사람들을 우리는 모두 싫어한다. 그런데 그런 면들은 모두 그 사람들이 선택한 자질이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그것이다. 머릿속에서 옳다고 믿는 좋은 자질들은 모두 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우리 것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인테그리티를 얻게 된다는 사실 말이다. 참고로 내가 인테그리티에 대해 글을 쓰게 되는 동기는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얼굴은 물론 그들이 자기 자녀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치장을 위해 동원한 가지가지 행위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정말 역겨워져서였다. 어쩜 그렇게 60년대 소설 속의 한 장면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는지 참으로 가증스럽다. 한국 정치의 광장에는 똥오줌과 쓰레기만 더미로 쌓였어요. 모두의 것이어야 할 꽃을 꺾어다 저희 집 꽃병에 꽂고 분수꼭지를 뽑아다 저희 집 변소에 차려놓고 페이브먼트를 파 날라다가는 저희 집 부엌 바닥에 깔고 한국의 정치가들이 정치의 광장에 나올 땐 자루와 도끼와 삽을 들고 눈에는 마스크를 가리고 도둑질하러 나오는 것이지요. 좋은 아버지, 불란서로 유학 보내준 좋은 아버지, 깨끗한 교사를 목 자르는 나쁜 장학관. 그게 같은 인물이라는 역설. 최인훈의 광장 중에서. 더불어 지능과 선도력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다. 20대 말까지도 일을 잘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소위 지능지수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지능과 선도력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할 때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군뱅이 기어가듯 하는 사람도 그런 부류이다. 그런 사람이 사업이나 부자를 꿈꾼다면 그것은 정말 개꿈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넉넉히 살고 싶다면 세이노의 글보다도 서민갑부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일의 대가는 질로 따져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받는 돈만큼만 일할 것이며 그 돈은 내가 일한 시간과 비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 셀러리맨들을 위한 사이트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런 사고방식을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같은 직종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이 일한다고 믿기에 남들이 받는 보수에 대단히 민감하다.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 대우도 같아야 한다고 여기며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 똑같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믿으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금과 옥조처럼 여긴다. 사람들 간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들이 가졌던 생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그렇다. 피자헛을 들여와 한때 엄청난 성공을 한 성신재는 창업자금 72,000원에서 이렇게 말한다. 수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써봤다. 이 중에는 나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거야.
공인회계사가 될 거야 하면서 이까짓 아르바이트는 용돈 벌이니까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자라고 생각하며 건성건성 일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았다. 그 중에서 단 한 명의 디자이너, 단 한 명의 공인회계사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르바이트로 접시 닦는 일을 하더라도 이에 미치는 사람이 본업에 들어가서도 그 일에 미치고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 나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수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 중에서 졸업 후 정식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사장이 말할 만한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돈주머니를 가진 입장에서 볼 때 대부분은 언제라도 즉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일만 한다. 받는 대가가 얼마이므로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바로 그런 생각이 가난으로 가는 고속도로 행임을 명심하라. 스테이시 가델라는 대학 시절인 1994년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대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그녀는 접시를 하나 닦더라도 물기 없이 깨끗이 닦아 가지런히 정리를 해놓는 등 남다른 열정과 헌신을 보였다. 그 자세가 매장 지배인의 눈에 들어 졸업 후 정식 입사했고 불과 5년 만에 본사의 마케팅 이사가 되었는데 그 기업이 미국 외식기업 4위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다. 업계에서 신데렐라로 불리는 가델라는 끈기, 헌신, 열정,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였다. 1992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용인의 에버랜드에서 티켓을 파는 등등의 평범한 직원으로 입사한 이은혜는 고객 서비스에 투철하였다. 한 가지 일화가 있다. 93년 추운 겨울 어느 날 저녁 무렵 4명의 가족 중 5살쯤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시린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눈썰 매장을 이용하느라 옷은 물론 신발이 모두 젖었기 때문이었다. 이은혜는 어린이를 직원 휴게실로 안내해 발을 녹이게 하고 자신의 신발을 기꺼이 벗어주었다. 주위에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소리를 듣긴 했죠. 하지만 가족이라면 추운 데서 떨고 있는 그 아이를 그냥 두고 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입사 후 1년 만에 베스트 서비스맨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1호봉 특진 혜택, 미소 경진대회의 튤립상, 역할 연기 우수상, 삼성그룹의 품질 서비스 경진대회 회장상 등을 받았다. 그리고 입사 4년 만에 서비스 아카데미 강사로 전격 발탁되었다. 그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동료들이 하나둘이었을까? 톰 피터스가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이 사람의 모든 책을 반드시 읽어라. 내가 나의 글에서 인용만 하고 읽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 책들은 안 읽어도 되는 책들이라고 보면 된다.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리츠칼튼 호텔의 한 청소부 버지니아 아주엘라. 하지만 그의 책에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박태호 세네제의 주립대 경영학 교수가 그녀를 직접 만나 인터뷰한 뒤 98년 5월 12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필리핀 출신인 그녀는 74년 당시 27세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왔다.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선택 가능한 직업은 호텔의 청소부였고 91년 리츠칼튼에 입사하면서 총괄 품질 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대다수의 동료들은 청소라는 허드렛 일에 무슨 품질 경영이냐고 비웃었으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작은 메모 수첩에 그녀가 서비스한 객실 고객들에 대한 특성과 습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그 고객이 다시 왔을 때 그들이 원하는 객실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심지어 침대포 작업까지 개선하였다. 본래 호텔 측에서는 침대포 교체 작업을 과학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2인 1조의 작업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새 침대포를 침대 사이즈에 맞춰 침대포를 까는 순서의 역순으로 접어두면 작업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음을 알아냈던 것이다. 그녀는 고객 만족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는 2,000달러를 임의로 쓸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았고 호텔 직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5스타상은 물론 말콤 볼드리지 생산성 대상까지 받았다. 6.25 동란 당시 고아가 되어 구두를 잡다가 17 나이에 미군 부대에서 세탁 같은 허드렛 일을 하던 이철호. 그는 미군들이 맡긴 옷가지들에서 때가 잘 빠지지 않으면 삶아 빨았다.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폭격으로 파편을 맞아 그 수술 때문에 여차여차 노르웨이에 살게 된 그는 배가 너무 고파 요리사가 되고자 하였고 주방에서 그릇 하나를 닦아도 정성을 다하였다. 그에게 2, 3년씩 감자만 깎는 일이 주어졌을 때 그는 요리의 종류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도록 감자를 여러 모양으로 깎아 놓았다. 그는 현재 노르웨이 라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백만장자이다. 그의 이야기를 다룬 성공시대 다큐멘터리를 MBC 사이트에서 반드시 찾아보라. 노르웨이 라면왕 미스터리 이야기 비 해피의 저자 이철호를 말한다. 내 경험 하나를 이야기하자. 미군 부대에 있는 대학을 다녔을 때 먹고 살고자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화장품이나 식료품들을 가방에 넣어갖고 부유층 아파트들을 돌아다니며 팔았던 적이 있다. 대부분 그런 물건들은 아줌마들이 팔았고 나 같은 남자 대학생은 전혀 없었기에 경비실을 통과하기도 만만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문을 열어준 고객들에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였다. 우선 나는 모든 상품에 붙어있는 영문 라벨들을 사전을 찾아가며 모조리 외웠다. 바세린 연고 하나를 팔더라도 눈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하면 좋다는 내용도 잊지 않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눈 화장을 지울 때는 큐팁을 사용하라고 하였고 큐팁도 팔았다. 큐팁은 면봉의 미국 상품명이다. 스팸 햄을 팔 때는 새로운 요리법들도 알려주었다. 결국 한 명의 고객을 만나게 되면 얼마 후 그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정말 그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났으며 사전 주문도 생겨났다. 그 당시 내가 알게 된 원칙 몇 개. 남들이 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절대 오늘의 이득에 눈이 멀면 안 된다는 것. 부자들은 끼리끼리 산다는 것.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 주변의 모든 부자들도 언젠가는 내 고객이 된다는 것. 내가 나중에 누구까지 만나게 되었는지 아는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당시 최고의 연예인 몇몇까지 내 고객이 되었다. 나는 이 일을 몇 년 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그 일은 관세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었기에 깨름직하였을 뿐 아니라 압구정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수입을 챙길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기 몸값은 그렇게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막노동을 하여도 최선을 다해 제대로 해라. 당신이 일한 대가에 대한 법칙이 2개 있다. 첫째, 당신이 먼저 보여주지 않는 한 국물도 없다. 대가를 더 많이 받는다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 세상은 당신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겠다는 그 각오를 덥석 먼저 믿어주는 세상이 전혀 아니다. 적토 많은 홍당무가 없어도 잘 달린다. 홍당무가 적다고 징징거리는 말들 치고 제대로 달리는 놈이 없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고? 돈 몇 푼 벌겠다고 스테이시 가델라, 이은혜, 버지니아 아주엘라, 이철호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도대체 있느냐고? 무슨 햄조가리 하나 팔면서 요리법까지 알려주느냐고? 그냥 편하게 일하고 조금 벌겠다고? 뭐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겠느냐고? 좋다. 그렇다면 당신 생각대로 그냥 계속 살아라. 아무도 안 말린다.
단 조건이 있다. 절대로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여간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공통된 유전자가 있다. 둘째, 보상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처음에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겨우 몇 개월 열심히 하여 보고 대가가 즉시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하여 곧 일하는 본성을 드러낸다. 나는 이런 얄팍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다. 며칠 밤을 새워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월급이 그 다음 달로 인상되기를 바라는 이 조루증 환자들아. 세상은 이미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한두 번 속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신의 경륜의 수레바퀴도 천천히 도는 법 아닌가. 다 자란 한우 한 마리의 가격은 300만 원 선이다. 그러나 건강하고 질병이 없는 우수한 종자를 뭇암소에게 나눠주는 종우는 최고 3억 원까지 한다. 사람도 몸값이 비싼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사람을 어떻게 짐승과 비교하느냐고? 나는 소를 소와 비교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그것을 믿는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일 뿐이며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희망의 표현일 뿐이다. 사람이 모두 평등한 경우는 생로병사와 신 앞에서 뿐이다. 내 말이 여전히 귀에 거슬린다면 사람은 모두 평등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의 결과들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고 말하면 어떨까? 모든 중국 음식점의 주방장들이 평등한 인간이라고 해서 그들이 만드는 짜장면의 맛과 가격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중요한 것은 당신도 맛없는 짜장면보다는 맛있는 짜장면을 더 좋아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 이제 몇 시간을 일하고 얼마를 받는지는 잊어버려라. 일의 질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두어라. 몇 년 후에 받게 될 대우에 걸맞은 일솜씨를 지금 먼저 보여주어라. 부자가 아니라면 가진 것은 몸과 시간밖에 더 있겠는가. 그것들을 바쳐 일의 질을 높여라.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아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하지 못하면 직장 밖으로 나가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야 한다. 일을 못하면 직장 밖으로 나가도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직장 생활을 잘하여야 부자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 자체가 아니라 일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로 나와도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므로 대가를 더 받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투여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대가가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기다려라. 곧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것이며 당신의 몸값은 저절로 높아지게 되어 있다. 그 몸값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의 종잣돈이 된다. 동료들의 야유와 시기가 부담스러워지기도 할 것이다. 콩쥐를 시기하는 팥쥐는 언제나 있는 법이므로 철저하게 무시하라. 적어도 5년 후에는 그들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사항 2가지. 첫째,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대가를 더 받기 힘든 일이 있음을 명심하라. 둘째, 일하는 능력보다는 아부가 더 우선인 집단들도 많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호의적인 서평을 받지 못했던, 그리고 나 역시 독자들에게 추천할 마음이 전혀 안 드는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저자 하브에커는 부자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고 중산층은 자기 분야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분야를 잘 모른다고 말한다.
그 말은 맞는 말이다. 덧붙여 위에 글에서 나오는 용인 에버랜드의 이은혜, 리츠칼튼 호텔의 청소부, 버지니아 아주엘라 같은 알바생들이 이 세상에 차고 넘친다는 생각은 꿈속에서도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거의 모든 알바생들은 자기가 시간당 얼마나 받는지를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노동이므로 자신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는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바생들만 그럴까? 정식 직원들 상당수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다.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인 것뿐으로 생각하는 그 머리가 깨지지 않는 한 평생 인생살이가 고달파질 것이다.